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감독 우광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마케터 최현아라고 합니다. 광명동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이분을 동굴 디렉터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양기대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인물이세요. 과거 원래 원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4, 50년 된 버려진 폐광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사실 말이 광명동굴이지 이게 원래 폐광입니다. 이것은 1912년에 일제가 아, 1979년부터 소래포구라는 곳에서 새우젓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새우젓을 드럼통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관한. 그야말로 잠들어 있던 동굴을 우리 양 의원님께서 확 깨우신 거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최현아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그 40년 동안 그냥 잠들어 있은 거죠. 지금처럼 개발을 하게 되신 그 과정이나 동기가 어떻게 되죠? 광명동굴 개발사를 얘기하려면 며칠 얘기해도 다 못 올 정도로 어려움과 또 에피소드와 환희가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시 예산 43억 원을 들여서 그 폐광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을 할 때는 당시에 시의회 의원이나 또 저 반대 세력들이 아니 뭐 땅을 산다고 하니까 크게 반대를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왜 심했냐? 명목상으로는 40년 벌어진 폐광을 개발하려면 첫째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 정치인은 거기에 오염비가 내린다. 들어가면 그 오염비를 맞게 되니까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 또 동굴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하다가 뭐 1년 개발하다가 말 텐데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나중에 광명시한테 큰 짐이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를 많이 내세웠고. 그렇게 반대가 심하셨으면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 전들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그 광명시의 현실은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었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한 70% 이상의 시민들이 잠만 자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뭐 일자리, 뭐 조금 변변한 기업, 또 관광 산업,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그럼 광명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많이 없었던 그때는 잘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유일하게 KTX 광명역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 주변이 58만 평 역세권이 완전 허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아이콘이나 그건 뭐 없었습니다. 우리 2010년 광명시 관광객 수, 공식 집계 관광객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관광객 3,000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관광객 수가 광명시가 꼴찌 31등이었어요. 거의 밥만 먹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3,000명? 전형적인 베드타운 썼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베드타운. 그야말로 광명이 의원님 그 광명동굴 덕분에 확 뜬 거네요. 그래서 이 광명동굴이라도 뭔가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광명의 브랜드 가치 높이고 또 아까 KTX 광명 역세권 그게 출발역으로 지은 큰 역사 아닙니까? KTX 광명역이. 근데 그 주변 58만 평 역세권이 전부 다 허벌판이고 사실상 사람이 접근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광명동굴 개발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하나의 각오와 의지로 시작은 했지만 저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제가 이런 관료 생활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경험도 없고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도시의 공직자들도 이런 경험도 없고 또 이런 것을 뭐 과거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가 주춤거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거죠. 진짜 좀 숨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결국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광명동굴은 개발에 설계도가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개발했다는 게 좀 하늘이 도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면장이다. 알아야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추진할 거 아니에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네. 또 이게 잘 되면 광명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로 옆에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KTX 광명역과 역세권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셨구나. 네, 그것을 네. 만들어내야 한다. 나는 그런 각오가 다 있었죠. 한번 시작하면 약간 끝장을 보시는 네, 스타일이신 제가 것 좀 같아요. 집요합니다. 이게 반대가 심하고 전체적인 설계를 그리는 걸 누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시작하자.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자. 미래 조금씩 일어나는 보여주면서 가는 어. 전략을 세우시거든요. 감독님은 환경적인 다큐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보시는데 사실 저는 또 문화예술 쪽으로 또 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 보면은 이 동굴을 거의 융합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3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굴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CCTV 막 등등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왜? 동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예술 작품들 또 공연들을 네. 전시하고 또 공연하고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그러니까 동굴 하나로 진짜 광명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명확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타운이었던 근데 그게 네, 지역. 천신만고 끝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 갈 때마다 굉장히 숨은 보물 찾기 하듯이 새로운 게 계속 발견이 돼요. 네. 저 끝에 가보니까 엄청난 걸 또 봤어요. 네, 그 동굴 내부에 그 동굴의 제왕이라는 조형물 거의 뭐 판타지가 실현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보자마자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한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유료화를 하자. 그러면 유료화를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네네. 동굴 예술의 전당 하나만 갖고는 누가 와서 돈 그쵸. 내고 보겠냐?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그것도 다 공무원분들이 다 아이디어 예, 내신 거라고. 저와 공무원들이 기본을 잡고 네.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착안한 게 첫째는 이게 황금 동굴이다. 황금. 옛날에 황금 일제 시대 때 황금을 캤던 거기 때문에 동굴 안을 황금으로 좀 꾸미자.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나가는 입구들을 좀 황금 네. 동굴 같은 이미지로 많이 꾸몄습니다. 맞아요. 황금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1급 지하 안반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네.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반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아쿠아리움도 있다. 아쿠아리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을 가져서 거기다 이제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에. 그래서 동굴 안에 1년 내내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폭포수를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폭포가 있더라고요. 식물을 맞아.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쉽게 지루함이 없어 동굴이. 이제 1층이죠. 1층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하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네. 왜 지하 7레벨까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 목표를 지하 1레벨을 개발하자 해서 지하 1레벨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래도 뭔가 요즘 말하는 킬러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광명 동굴을 판타지의 네. 메카로 만들자. 그래서 이 판타지의 메카, 판타지의 원천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굴의 제왕 용을 한번 이 동굴에 그 전시하고 관람하게 하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굴의 제왕이라. 예,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역시 뭐 영화 감독 하시는 게 잘.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마다 거기서 다 막 영화 촬영하시던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늘 드냐면 뜻이 있는 게 길이 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계도가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발굴된 게 뭐 아주 일부라고 들었는데 전체 그림까지 이미 맞습니다. 상상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귀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설계도가 없다 보니 때로는 직감으로, 때로는 오랜 우리 공직자와 정부의 토론을 통해서 해 나가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굴 개발을 위한 테마 개발과에 여성 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시장님 예산 7천만 원만 주십시오. 황금 동굴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그 동굴 길을 한 50m, 100m를 거기다가 황금색으로 칠하고 황금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때 한 7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좀 너무 그 유치하지 않아? 하지 마.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럼 보통의 공무원들은 시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7천만 원 예산 확보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데 그분이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황금 동굴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잘 된 것 같은데 왜 가슴이 아픈 거죠? 왜 가슴이 아프냐? 그분이 그 동굴 팀에서 있다가 나중에 아파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 황금 그 동굴길을 위해서 황금 폭포수, 황금 폭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로 가면서 황금 궁전 기둥도 만들고 황금 컨셉으로 만들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되게 공직자들이란 게 매우 수동적이면서 그렇죠. 좀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광명동굴에 일했던 모든 공직자들은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일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고 또 그게 결과를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또 광명 시민들이 저를 믿고 할 수 있게 해줬고 광명동굴이 사람들에게 환타지와 꿈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희망과 여러 가지를 심어준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또 그 광명동굴 자체가 이제 일제 잔재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역사 교육적으로도 우리가요. 그 안에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 그대로 예. 녹여 있고 입구에도 보니까 소녀상이라던가 이런 예. 것들을 좀 표현해 놓으셨던데요.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선인들의 수탈 강제징용 현장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피맺힌 아픈 그런 역사의 기록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동굴 입구에 광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부들의 그런 아픔들, 네. 그런 징용 수탈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좀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네. 그분들을 좀 그 원을 좀 풀어줘야겠다 해서 네. 광부상을 만들었고 마침 이 광명 동굴을 2015년 4월에 유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준비를 거쳐가지고 2015년 4월에 유료화를 했는데 그 해가 마침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픈 역사를 가진 동굴 앞에 평화의 소장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 성금으로 평화의 소장을 만들면서 유한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나눔의 집 네네네. 거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거기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제 인연을 맺고 또 그분들이 저를 네. 아들같이 친아들같이 이제 대주고 저도 친어머니같이 이제 모시는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광명동굴에 오시게 해서 평화의 소원상 앞에서 기념식도 하고 또 광명동굴 안에 그때 와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식사도 하게 그러게. 되고 이제 그 동굴 안에 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수탈이라든가 징용의 현장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미니 역사 네. 기념 박물관도 내가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어린이들한테 그런 동굴의 역사, 수탈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광명이 와인 한 방울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게. 대한민국 와인의 메카가 됐느냐 뭐 그런 또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굴을 개발할 때 이게 1년 내내 12도니까 발효식품 네. 뭐 새우젓이라든지 젓갈류 또 이런 와인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다. 네네네. 저도 이제 2015년 4월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이 동굴 안에 와인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당시만 해도 그 한국 와인 전통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어디 가서 그 산지를 가지 않으면 이것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 당시 누구를 만났냐 한국 와인의 아주 전문가
소믈리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우리 정말 열악한 한국 와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산 와인이 아니라 한국 와인을 동굴에 팔아주자. 저 동굴에 가보고 나서야 정말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그러니까요. 와인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동굴 저 끝쪽에. 와인은 그냥 프랑스, 뭐 칠레, 네, 그것만 그쵸. 생각하죠. 예, 그 와인의 한국 와인의 어떤 발전을 또 기여한 것 같고 네. 또 그 와인의 장벽을 또 네. 낮추는 한국 와인이 그런 업적을 또 세우신 것 같아요. 은근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술이잖아요. 시음대를 운영하면서 그 진입 장벽을 확 낮추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또- 이제 팔고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광명도로 가시는 분들은 그 한두 병씩 꼭 사가시면 한국 와인 발전에 큰 네. 기여를 한다. 그야말로 진짜 광명동굴은요, 뭐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또 환경이면 환경, 역사까지 정말 다 갖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관광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힐링의 공간이 필요한 걸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저 화담숲 같이 오면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즐기는 동굴 안과 밖을 다 좋은 그런 힐링의 공간을 만들자 해서 지금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광명동굴이 돼야 한다. 그런 쪽으로 더 발전을 앞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문화예술과 역사 그리고 이런 환경까지도 모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광명동굴이란 선물을 이제 우리한테 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그 800만을 채우는 그 하나하나의 관광객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게 끝내야 네. 되는데 그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끝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진짜 아시는 거죠? 네. 네. 해봅시다. 제가 광명동굴 이렇게 외칠 테니까 그 구호를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광명동굴 기대하면 기대하면 됩니다. 됩니다.